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사방이 험준한 산세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저물면 금세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는 월영리라는 한적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예부터 인심이 넉넉하고 정겨운 곳이었으나 유독 마을 끝자락에 위치한 낡고 허름한 집 한 채만큼은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무성하게 자라난 잡초와 군데군데 무너진 담벼락은 그곳에 서린 세월의 무게를 짐작게 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볼 때마다 귀신이 나온다며 고개를 저으며 멀리 돌아가곤 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의 온기가 닿지 않아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그 패가는 마을의 금기이자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숲을 속에 고요히 묻혀 있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해질 무렵 마른 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서글픈 소리를 내던 날에 보따리 하나만을 등에 짊어진 한 여인이 마을 어귀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연화로 전쟁터에서 남편을 잃고 의지할 곳 없이 떠돌다 이곳까지 흘러들어온 젊은 과부였습니다. 연화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큼은 맑고 단단했으며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뒤로 한 채 곧장 마을 끝자락의 폐가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저 여인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연화는 오직 자신만의 안식처를 찾겠다는 일념으로 낡은 대문 앞에 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며 굳게 닫힌 문을 조심스럽게 밀어보았습니다.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린 대문 안쪽은 생각보다 더 참혹한 광경이었는데 마당에는 사람 키만큼 자란 잡초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어 발을 내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집의 석갈에는 군데군데 썩어 내려앉아 있었고 창호지는 찢겨 바람이 불 때마다 팔랑거리는 소리가 흡사 누군가의 울음소리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겁을 내기보다는 오히려 그 황량한 풍경에서 묘한 동질감을 느꼈고 갈 곳 없는 자신의 처지가 이 집과 닮았다는 생각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녀는 보따리를 마루 한쪽에 내려놓고는 정성스럽게 두 손을 모아 이 집에 들어왔음을 알리는 짧은 인사를 건네며 정착을 위한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연화가 폐가의 짐을 풀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동네 안악들은 빨래터에 모여 앉아 그 불길한 소식을 주고받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 집에서 죽은 사람이 원한이 깊어 밤마다 곡소리가 난다며 겁을 주었고 또 다른 이는 과부가 혼자 살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곳이라며 혀를 찼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그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공포의 상징이었기에 그곳에 발을 들인 연화는 마치 저주를 자처한 사람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이런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튿날 아침 일찍부터 빗자루를 들고 마당의 잡초를 하나하나 뽑아내기 시작하며 집을 돌보았습니다. 마당의 풀을 베어내고 켜켜이 쌓인 먼지를 털어내자 집은 조금씩 본래의 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연화는 손바닥이 부르트고 어깨가 결려도 쉬지 않고 일에 매진했습니다. 부엌 아궁이에 쌓인 거미줄을 걷어내고 솥을 닦는 그녀의 손길은 매우 정성스러웠으며 낡은 마루를 걸레질하며 그동안 쌓였던 집의 외로움을 닦아내는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연화의 부지런한 모습을 보며 의아해했지만 여전히 누구 하나 선뜻 다가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이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집을 깨끗이 치울수록 집 속에 숨어있던 귀신이 노할 것이라며 근거 없는 두려움만을 키워나갈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시장에 나가 아주 적은 돈으로 창호지를 사고 쌀 몇 대를 구하며 소박한 살림을 꾸려나갔는데 그녀의 공손한 태도와 차분한 말투에도 상인들은 묘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귀신 들린 집에서 잠을 잔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를 평범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고 혹시라도 그 부정이 자신들에게 옮겨 붙을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그들의 차가운 반응을 탓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오늘 밤 내가 머물 수 있는 따뜻한 방 한 칸과 정갈하게 닦인 부엌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면 폐가는 낮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음산한 기운에 휩싸였는데 연화는 작은 촛불 하나의 의지에 방 한쪽에서 바느질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바람이 벽장을 흔들거나 지붕 위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기도 했지만 그녀는 남편과 함께 지내던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스스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밤 공기는 차갑고 집안의 정막은 깊었으나 연화는 이 집이 자신을 해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랫동안 누군가를 기다려온 것이 아닐까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무서움이 엄습할 때마다 나지막한 목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리며 어두운 밤을 조금씩 밝혀나갔습니다. 마을에는 연화가 밤마다 귀신과 대화를 나눈다거나 폐가 속의 원혼이 연화의 몸을 빌려 마을을 지켜보고 있다는 괴상한 헛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특히 마을의 아이들은 그 집 근처만 지나가도 소리를 지르며 도망쳤고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절대로 그쪽으로 눈길도 주지 말라고 엄히 가르쳤습니다. 연화는 마을의 이런 분위기를 잘 알고 있었지만 굳이 해명하려 들지 않았고 그저 묵묵히 마당에 채소를 심고 울타리를 보수하며 자신의 일상에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이 집이 다시 온기를 되찾으면 마을 사람들의 얼어붙은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릴 것이라 믿으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연화가 우물가에서 물을 샌고 있을 때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김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그녀에게 다가와 천천히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김 노인은 연화의 맑은 눈망울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말고 네 마음의 중심을 잘 잡으라고 짧지만 묵직한 조언을 건넸습니다. 연화는 예기치 못한 노인의 따뜻한 한마디에 울컥하며 고개를 깊게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렸고 그 모습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묘한 긴장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김 노인은 그 집이 품고 있는 사연이 많으니 밤마다 들리는 소리에 너무 겁먹지 말라는 말도 덧붙이며 유유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연화는 김 노인의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집으로 돌아와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폈는데 오랫동안 막혀있던 굴뚝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죽어있던 공간에 다시 생명의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고 비로소 자신이 이 마을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본 마을 사람들은 저것이 귀신이 노에서 내뿜는 연기라며 더욱 수군거렸고 그 소식은 마을의 세력가인 최참판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최참판은 평소 급해가 털을 탐내고 있었기에 연화의 등장이 맞득잖았고 이를 이용해 무언가 꿍꿍이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최참판은 자신의 집 사랑채에 앉아 곰방대를 입에 물고 폐가 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는데 그는 그곳이 명당이라는 소문을 듣고 오래전부터 그 땅을 가로챌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연화라는 젊은 과부가 나타나 집을 수리하고 살기 시작하자 그는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봐 조바심이 났고 마을 사람들의 공포심을 이용해 그녀를 합법적으로 쫓아낼 방법을 궁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하인들을 불러 마을에 더 흉측한 소문을 퍼뜨리라고 지시했으며 조만간 큰 화가 닥칠 것이라는 암시를 주어 연화를 고립시키려 했습니다. 연화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거대한 음모의 그림자를 알지 못한 채 오로지 집을 가꾸는 일에만 정성을 쏟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정착한 지 한 달이 지나자 집은 이전에 흉측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정갈하고 아늑한 보금자리로 변모해 있었는데 창호지를 새로 바른 문틈으로는 은은한 달빛이 스며들어 방안을 비추었습니다. 연화는 직접 만든 소박한 가구들을 배치하고 남편의 유품인 작은 벼루를 선반에 올려두며 비로소 이곳이 자신의 집임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분위기도 잠시. 밤이 깊어지자 어디선가 들려오는 기이한 긁는 소리와 차가운 바람 소리에 연화는 다시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바람 소리가 아니라 마치 누군가 벽 너머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듯한 낮은 신음처럼 들려 그녀의 잠을 방해하곤 했습니다. 그 소리는 매일 밤 일정한 시각에 들려왔는데 연화는 처음에는 무서워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에 담긴 슬픔이 전해지는 듯해 마음이 아파졌습니다. 그녀는 등불을 들고 집안 곳곳을 비추어 보았으나 소리의 정체를 찾을 수 없었고 바닥이나 천장을 살펴봐도 쥐의 소행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연화는 이 소리가 사람들이 말하는 귀신의 장난인지 아니면 이 집이 간직한 비밀의 흔적인지 알 수 없어 밤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도망치기보다는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결심하며 다음 날 낮에는 집의 구조를 더욱 면밀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시장에서 만난 안악들은 연화의 파숙해진 얼굴을 보고는 귀신에게 길을 빨리고 있는 것이라며 대놓고 비웃거나 측은한 눈빛을 보냈는데 연화는 그들의 반응에 일일이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장에서 향이 강한 향나무 조각과 굵은 소금을 사서 집안 구석구석에 뿌리며 민간에서 전해 내려오는 액마기를 정성껏 행했습니다. 이는 귀신을 쫓아내려는 목적보다는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고 이 집을 신성한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밤마다 들려오는 기괴한 소음은 그치지 않았고 오히려 날이 갈수록 그 강도가 더욱 거세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연화가 뒤뜰에서 장독대를 닦고 있을 때 담벼락 아래로 웬 낯선 사내가 기웃거리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는 최참판의 집사로 일하는 인물로 눈매가 매우 날카롭고 험상궂었습니다. 집사는 연화에게 다가와 이 집은 원래 주인이 따로 있고 곧 허물어질 곳이니 괜한 수고하지 말고 당장 떠나라고 위협 섞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연화는 당황했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이 적법하게 들어온 곳이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정착한 것이라 맞섰으나 사내는 코웃음을 치며 두고 보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 연화는 이 집을 둘러싼 갈등이 단순한 귀신 소동 이상임을 직감하게 되었고 마음의 준비를 더욱 단단히 하게 되었습니다. 연화는 김노인을 다시 찾아가 최참판 측의 위협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고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 집의 전 주인과 최 씨 가문 사이에 얽힌 슬픈 사연을 조금씩 들려주었습니다. 원래 이 집은 마을에서 존경받던 선비의 집이었으나 최참판의 조부가 탐욕을 부려 가문을 몰락시키고 집을 빼앗으려 했다는 비극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선비는 억울함을 품고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로 이 집에는 대대로 흉사가 겹쳐 결국 폐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연화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김노인은 연화에게 그 선비의 원혼이 아직 이 집에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며 진심으로 대하면 그도 마음을 열 것이라는 묘한 암시를 남겼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정성스럽게 밥을 짓고 나무를 묻혀 작은 상을 차린 뒤 소리가 가장 자주 들리는 벽장을 향해 정중히 놓으며 진심 어린 말을 건넸습니다. 억울한 사연이 있으시다면 부디 이 가련한 여인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제가 이 집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나지막하게 읊조리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밤에는 항상 들려오던 기분 나쁜 소음이 들리지 않았고, 연화는 아주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평화의 시작인지 아니면 더 큰 폭풍 후 전의 고요함인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창밖에 달빛만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어귀에는 연화가 귀신과 음식을 나눠 먹었다는 해괴한 소문이 돌아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마녀 취급하며 멀리하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그녀가 지나가면 돌을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연화는 몸에 닿는 차가운 시선과 돌멩이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컸지만 자신을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인 김노인의 눈빛을 떠올리며 꿋꿋하게 견뎌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 집이 단순히 머무는 곳을 넘어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장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연화는 집안 구석구석을 다시 조사하며 선비가 남겼을지도 모를 흔적을 찾기 위해 벽장 안쪽의 낡은 판자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판자 틈새를 조사하던 연화의 손끝에 묘한 질감이 느껴졌고, 그녀가 조심스럽게 힘을 주어 판자를 들어 올리자 그 안에는 오래된 상자 하나가 먼지에 쌓인 채 숨겨져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서류 뭉치와 함께 정교하게 조각된 옥비녀 하나가 들어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집안의 내력을 증명하는 물건처럼 보였습니다. 연화는 이 물건들이 최참판의 음모를 밝히고 이 집의 명예를 회복할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임을 직감하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 자신의 신변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해왔고, 그녀는 상자를 다시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마을의 분위기는 험악해져 갔고, 최참판은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여 조만간 폐가를 허물고 그 자리에 정자를 짓겠다는 발표를 하며 연화를 대놓고 압박해왔습니다. 사람들은 최참판의 권력에 눌려 그의 뜻에 동조하며 연화에게 당장 집을 비우라고 소리를 높였고, 일부 혈기왕성한 청년들은 밤마다 연화의 집 담장에 오물을 던지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연화는 매일 밤 공포와 싸우며 집을 지켰지만 그녀의 눈빛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형형하게 빛났으며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이 집의 주인으로서, 그리고 진실을 간직한 목격자로서 끝까지 싸워야 함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늦가을의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던 어느 추운 저녁, 연화는 부엌마루에 앉아 보름달을 바라보며 앞으로 닥칠 시련을 구상하고 있었는데, 등 뒤에서 다시 한번 미세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차분하고도 서늘한 기운이 방 안을 감돌았고, 연화는 두려움보다는 경건한 마음으로 뒤를 돌아보았으나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기 중의 감도는 은은한 묵향은 누군가 곁에 있음을 암시했고, 연화는 보이지 않는 존재를 향해 자신이 발견한 상자에 대해 이야기하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당신의 억울함을 밝혀드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라는 그녀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집안을 울렸습니다. 마침내 최참판이 장정들을 거느리고 연화의 집 앞에 나타나 최후 통첩을 보내는 날이 다가왔으며, 마을 사람들도 구경하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들어 마당 앞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최참판은 위압적인 태도로 연화에게 이 집은 부정한 곳이니 마을의 안녕을 위해 당장 태워버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횃불을 든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리려 했습니다. 연화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대문 앞을 가로막고 서서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으며, 그녀의 손에는 벽장 속에서 찾아낸 그 낡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도는 가운데 차가운 겨울바람이 대지를 훑고 지나갔고, 연화는 크게 숨을 들이켜며
진실을 말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최참판의 위협적인 목소리가 마을 어귀를 울리자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연화의 반응을 살피기 시작했고 그녀의 손에 들린 낡은 상자는 달빛 아래서 묘한 광채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을 꽉 쥐며 자신을 몰아세우는 무리 앞에서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당당히 마주섰으나 속으로는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두려움을 억누르려 애써야만 했습니다. 최참판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저 여인이 기어코 귀신과 한패가 되어 마을을 망치려 한다고 소리쳤고 그의 선동에 동조한 몇몇 장정들은 횃불을 높이 치켜들며 금방이라도 집을 덮칠 듯한 기세를 보였습니다. 마을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차가웠으며 연화의 발밑에는 낙엽들이 바람에 굴러다니며 마치 비명을 지르는 듯한 소리를 내어 긴장감을 한층 더 고조시켰습니다. 그날 밤 이후 마을의 인심은 더욱 흉흉해져서 연화가 길을 지나갈 때면 사람들은 대놓고 침을 뱉거나 부정을 탔다며 소금을 뿌리는 등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물가에서 만난 아낙네들은 연화가 폐가에서 가져온 물건이 마을의 역병을 불러올 것이라며 그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고 그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 더욱 자극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연화는 그들의 비난보다도 자신이 믿었던 정의라는 가치가 탐욕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목격하며 깊은 슬픔을 느꼈지만 결코 그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립된 섬처럼 폐가 안에 머물며 오직 자신이 발견한 상자 속의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오기만을 기다리며 매일 밤 정성을 다해 기도를 올리고 또 올렸습니다. 연화가 시장에 나가 쌀 한 되를 사려고 해도 상인들은 그녀의 돈을 받기를 거부하며 소리를 질러 쫓아냈고 결국 그녀는 산에서 캔나물과 집마당의 채소로 끼니를 때워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몸은 나날이 수척해져 갔으나 그녀의 정신은 오히려 더욱 뚜렷해졌으며 상자 안에서 발견한 서류들을 한자 한자 읽어내려가며 최 씨 가문의 추악한 과거를 복기했습니다. 서류에는 최 참판의 조부가 선비의 가문을 몰락시키기 위해 문서를 조작하고 관아에 뇌물을 바쳤던 정황들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연화의 가슴을 분노로 들끓게 했습니다. 그녀는 이 기록이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라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피 맺힌 절규임을 깨닫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를 지켜내리라 다짐하며 깊은 밤을 홀로 지새웠습니다. 폐가 안방의 벽 너머에서 들려오던 기이한 소리는 이제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마치 연화에게 힘을 내라고 격려하는 듯한 일정한 박자를 띠며 그녀의 귓가를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밤마다 등불을 켜고 벽을 향해 오늘 하루 자신이 겪었던 일들과 마을의 분위기를 나지막하게 이야기하며 보이지 않는 존재와 마음의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가끔은 벽장에서 차가운 바람이 흘러나와 그녀의 뺨을 스치기도 했으나 그것은 소름 끼치는 한기가 아니라 오히려 무더운 여름날의 그늘처럼 시원하고 아늑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이 집이 자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최참판의 탐욕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그동안 귀신 소동을 일으켜왔던 것임을 점차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최참판은 자신의 뜻대로 연화가 나가지 않자 초조해진 나머지 사람을 시켜 야심한 시각에 담장을 넘어 연화의 집에 오물을 던지거나 창호지를 찢는 등 저급한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매일 아침 깨진 기와 조각을 치우고 더러워진 마당을 청소하며 묵묵히 그들의 공격을 견뎌냈지만 가슴 속에는 서서히 반격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참판이 이토록 집착하는 이유가 단순히 땅 욕심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문이 저지른 범죄의 증거가 이 폐가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임을 눈치챘습니다. 연화는 상자를 더 안전한 곳에 숨기고 최참판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며 마을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김노인을
다시 만날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어느 이른 새벽, 연화는 안개 자욱한 길을 뚫고 김노인의 오두막을 찾아갔는데 노인은 마치 그녀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미리 따뜻한 차 한 잔을 마련해 두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연화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사람의 욕심은 귀신보다 무서운 법이니 끝까지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고 나지막하지만 엄중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경고를 건넸습니다. 노인은 최참판이 마을 장정들을 매수해 조만간 강제로 집을 철거하려 한다는 은밀한 소식을 전해주며 정면으로 맞서기보다는 진실의 힘을 이용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연화는 노인의 지혜로운 가르침에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하며 자신이 가진 서류의 존재를 알리고 그것을 터뜨릴 가장 적절한 시기를 함께 논의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연화는 마을 한복판에서 최참판의 하인들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폐가에 불을 질러 부정한 기운을 태워버려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는 장면을 목격하고 온몸이 떨리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최참판의 말이라면 무조건 믿는 경향이 있었기에 그 선동에 휩쓸려 당장이라도 횃불을 들 기세였고 연화의 존재는 이미 마을의 평화를 해치는 공공의 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자신이 저항할수록 마을 사람들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잠시 망설였지만 선비 가문의 억울함과 자신의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싸움임을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그녀는 대문 안으로 들어가 빗장을 굳게 걸어 잠그며 다가올 보름달 밤이 모든 것에 끝이자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부엌 바닥을 닦던 중 우연히 아궁이 안쪽 깊숙한 곳에서 작은 틈새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놀랍게도 집안의 지하로 연결된 비밀스러운 공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촛불을 들고 조심스럽게 내려간 그곳은 습기가 가득했지만 누군가 오랫동안 머물렀던 흔적이 남아 있었고 벽면에는 이 집의 역사가 벽화처럼 그려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곳에서 선비의 마지막 유언이 담긴 서신을 발견하고 눈물을 흘렸는데 거기에는 후세에 누군가 이 진실을 밝혀준다면 자신의 영혼이 비로소 안식에 들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발견으로 연화는 자신이 이 집에 오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늘이 정해준 운명임을 깨닫고 더욱 강한 책임감과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마을에는 연화가 지하 귀신과 혼인하여 아이를 낳으려 한다는 해괴망측한 소문이 최참판의 측근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유포되었고 이를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연화를 볼 때마다 손가락질하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연화는 이런 모욕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홀로 남겨진 밤이면 가슴 한구석에서 밀려오는 외로움과 서러움에 밤하늘의 달을 보며 남편의 이름을 나직이 불러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바로 정신을 가다듬고 상자 속 서류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최참판의 악행을 낱낱이 밝힐 수 있는 논리를 세우고 또 세웠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예리해졌으며 마치 한 자루에 잘 갈린 칼날처럼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연화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 최참판의 집사가 다시 찾아와 이번에는 거액의 돈 보따리를 내밀며 조용히 마을을 떠나라고 회유하려 했으나 연화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돈으로 진실을 덮으려 하는 그의 비겁한 태도에 연화는 사람의 양심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 집이 품고 있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일갈하며 그를 쫓아냈습니다. 집사는 분노에 차서 돌아가 최참판에게 보고했고 최참판은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보름달이 뜨는 밤에 무력을 행사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을의 긴장감은 폭발 직전의 화산처럼 뜨겁게 달아올랐고 고요한 폐가만이 폭풍 전야의 정적 속에서
그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최 참판은 마을의 젊은이들에게 술과 고기를 먹이며 연화의 집을 습격하는 것이 마을을 위한 정의로운 일이라고 세뇌시켰고, 이에 현혹된 청년들은 몽둥이와 횃불을 준비하며 밤이 깊기를 기다렸습니다. 연화는 이런 움직임을 김노인의 어린 손자를 통해 전해 들었고, 그녀는 도망가는 대신 오히려 대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마당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고 앉아 당당히 그들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상자 속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 몇 장을 품 안에 깊숙이 넣고 나머지 물건들을 마을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정돈해 두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늘의 뜻과 자신의 진심이 마을 사람들에게 닿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뿐이었으며, 그녀의 기도는 차가운 밤 공기를 타고 하늘 높이 퍼져나갔습니다. 보름달이 떠오르기 시작하자 산들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들을 흔들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와 함께 수십 명의 발자국 소리가 서서히 연화의 집을 향해 다가오는 것이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주문을 외우며 자신의 안식처가 더럽혀지지 않기를 빌었고, 보이지 않는 집의 수호령들이 자신을 감싸고 있다는 신비로운 기운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최참판이 선두에 서서 대문을 거칠게 걷어차며 들어왔고, 그 뒤를 이어 횃불을 든 마을 사람들이 험악한 표정으로 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최참판은 기세등등하게 지팡이를 휘두르며 연화에게 당장 무릎을 꿇고 죄를 고백하라 소리쳤지만, 연화는 천천히 눈을 뜨며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연화의 눈빛이 너무나 맑고 강렬했기에 최참판은 순간적으로 주춤하며 뒷걸음질을 쳤으나 곧바로 소리를 지르며 부하들에게 연화를 끌어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집 안방 쪽에서 거대한 진동과 함께 서늘한 바람이 휘몰아치더니 마당의 횃불들이 일제히 일렁이며 꺼질 듯 말 듯한 기괴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사람들은 귀신이 노했다며 비명을 지르며 웅성거렸고, 최참판조차 당황하여 주위를 살피며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으나 연화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 집의 주인은 아직 떠나지 않았으며 탐욕스러운 자들의 발길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며 품속의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기현상에 겁을 먹고 하나둘씩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으나, 최참판은 이것이 연화가 부리는 요술이라며 끝까지 그녀를 몰아붙이며 횃불을 빼앗아 직접 집에 불을 붙이려 달려들었습니다. 그 찰나의 지붕 위에서 거대한 기와 한 장이 떨어져 최참판의 발 앞에 박살이 났고, 이는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가 그에게 내리는 최후의 경고처럼 보였습니다. 연화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큰 소리로 마을 사람들에게 최참판 가문이 저지른 과거의 악행을 조목조목 설명하기 시작했으며 상자 속에 담긴 증거물들을 하나씩 들어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연화에 졸이 있고 단호한 설명에 반신반의하면서도 조금씩 최참판을 의심 어린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최참판은 자신의 비밀이 밝혀질 위기에 처하자 광기에 휩싸여 연화에게 달려들어 서류를 뺏으려 했지만, 그때 마을의 최고 어른인 김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위엄있게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김노인은 모두 동작을 멈추라고 호령하며 최참판의 앞을 가로막았고, 그가 가진 권위와 지혜 앞에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길을 내어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노인은 연화가 가진 서류들을 건네받아 달빛 아래서 꼼꼼히 살피더니 이것은 분명히 예전 선비가 남긴 진실한 기록이며 최참판 가문의 조작이 명백하다고 만인 앞에 선포했습니다. 이 선언은 마을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으며 그동안 연화를 핍박했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참판은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며 김노인이 노망이 났다고 몰아세웠지만
연화가 제시한 서류 속의 낙관과 관아의 인장은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명확한 증거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최 참판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시작했고, 그동안 그가 권력을 이용해 마을의 땅을 가로채고 사람들을 괴롭혔던 일들을 하나둘씩 증언하며 분위기는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횃불을 들고 집을 태우려던 청년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고 횃불을 바닥에 내려놓았으며, 연화의 결백함이 밝혀지는 순간 마당을 감돌던 음산한 기운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은은한 달빛만이 평화롭게 내려앉았습니다. 연화는 비로소 긴장이 풀려 자리에 주저앉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살짝 번졌습니다. 진실이 드러나자 최 참판은 자신의 하인들과 함께 허겁지겁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고, 남겨진 마을 사람들은 미안함과 죄책감에 연화의 곁으로 다가가지 못한 채 멀찍이 서서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김노인은 연화의 어깨를 토닥이며 고생 많았다고 위로했고, 연화는 노인의 따뜻한 손길에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내며 그동안의 고독과 고통을 씻어내었습니다. 이제 이 폐가는 더 이상 두려운 귀신의 집이 아니라 억울한 진실을 품고 승리한 정의의 상징이 되었으며, 연화는 이 집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마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깨달음의 빛이 피어오르고 있었고, 연화는 비로소 이곳이 자신의 진정한 집이 되었음을 확신했습니다. 연화는 마당을 정리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이제 그만 돌아가 편히 쉬라고 정중히 인사를 건넸고,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며 어둠 속으로 흩어져 갔습니다. 혼자 남은 연화는 텅 빈 마당을 바라보며 이 집이 자신에게 준 시련과 선물이 무엇인지를 깊이 되새겼고, 벽장 너머에서 들려오던 소리가 이제는 아주 부드러운 자장가처럼 들려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의 불씨를 살피며 내일 아침에는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 소박한 떡이라도 나누어 먹어야겠다고 계획하며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늦가을의 찬바람도 이제는 그녀를 위협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녀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하는 듯 부드럽게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연화가 마당을 쓸고 있을 때 마을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사과 하나를 건네며 미안하다고 말했을 때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웃음으로 보답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마을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최 참판이 떠난 자리는 마을 사람들의 화합과 신뢰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자신이 지켜낸 이 집이 앞으로도 마을의 진실을 수호하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하며 집안 구석구석에 남은 선비의 흔적들을 정성스럽게 보존하고 가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고통스러운 과거에서 벗어나 희망찬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으며, 폐가는 더 이상 폐가가 아닌 온기가 가득한 보금자리로 거듭났습니다. 연화는 김노인을 다시 모셔와 집안의 지하 공간과 그곳에 남겨진 기록들을 함께 검토하며 최 참판이 빼앗아갔던 마을의 공동부지들을 되찾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의 헌신적인 태도에 감동하여 너도 나도 발벗고 나서서 집에 무너진 담벼락을 새로 쌓아주고 낡은 기와를 교체해주는 등 집 수리를 도와주었습니다. 며칠 만에 집은 마을에서 가장 아름답고 정갈한 모습으로 탈바꿈했으며, 연화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기운이 넘쳐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더 이상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로 인사를 나누게 되었으며, 연화는 그 중심에서 평화로운 일상을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최 참판은 아직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으며, 멀리 떨어진 고을의 권력자에게 뇌물을 바쳐 이 집을 강제로 몰수할 마지막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는 불길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이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긴장의 끈을 조였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온 마을 사람들과 지혜로운 김노인이 자신의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다는 사실에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최참판의 마지막 발악에 대비해 모든 서류의 복사본을 만들어 김노인에게 맡기고 관아에 정식으로 탄원서를 제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정의를 향한 연화의 행보는 멈추지 않았고 그녀의 용기 있는 투쟁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정의로운 분노와 단결의 의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겨울의 첫눈이 내리기 시작한 어느 날 오후, 연화는 하얗게 덮인 마당을 바라보며 이제 곧 다가올 최후의 대결을 조용히 명상하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모든 일이 결국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억울한 영혼들을 달래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눈송이들은 연화의 어깨 위에 내려앉아 따뜻한 온기에 녹아내렸고 그녀는 그 차가우면서도 순수한 촉감을 느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오르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연화와 마을 사람들은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되어 거대한 악에 맞설 준비를 끝냈으며 패가는 그들의 거점이자 최후의 보루로서 위엄있게 마을 끝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불꽃이 타오르는 소리를 들으며 잠시 눈을 붙였는데 꿈속에서 선비가 나타나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며 미소 짓는 환영을 보았습니다. 선비의 얼굴은 자애롭고 평화로웠으며 그는 연화에게 이제 그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도 좋다고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잠에서 깬 연화는 꿈속의 생경한 느낌을 간직한 채 창밖을 내다보았고 어느덧 마을을 뒤덮은 하얀 눈 위로 달빛이 내려앉아 신비로운 풍경을 자아내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으며 자신의 보금자리와 마을의 진실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걸음을 내디딜 준비를 마친 채 깊은 밤을 맞이했습니다. 보름달 밤의 소동이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뒤 월영리의 아침은 이전과는 사뭇 다른 정적으로 시작되었으나 그 속에는 새로운 진실을 향한 뜨거운 열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밤새 잠 한숨 자지 못한 채 안방 벽장 뒤에서 찾아낸 상자 속 서류들을 다시 한번 정갈하게 정리하며 그 속에 담긴 선비의 억울한 사연을 가슴에 깊이 새겼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자신이 머물 곳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 이 집의 전 주인이었던 선비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고 최참판에 가려진 악행을 만천하에 드러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난밤의 기이한 현상과 연화의 단호한 태도에 압도되어 감히 집 근처로 다가오지는 못했으나 멀찍이서 집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깊은 호기심과 알 수 없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연화는 아침 일찍 아궁이에 불을 지펴 따뜻한 물을 데운 뒤 수건을 적셔 집안 구석구석을 닦아내며 지난밤 최참판 일당이 남기고 간 불결한 흔적들을 지워나갔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평소보다 더욱 정성스러웠고 마루를 닦는 규칙적인 소리는 마치 이 집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부드러운 자장가처럼 고요한 마을의 공기를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연화는 문득 이 집이 단순히 나무와 흙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그동안 억울함을 호소하며 울고 있었던 하나의 생명체와 같다는 생각을 하며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벽장 깊숙한 곳을 다시 한번 살피며 혹시라도 자신이 놓친 단서가 있지는 않은지 세심하게 살폈고 그러던 중 벽면의 낡은 벽지가 살짝 들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들뜬 벽지를 들춰내자 그 안에는 선비가 살아생전 마지막으로 남긴 것으로 보이는 은밀한 낙서와 정교하게 그려진 집의 도면이 숨겨져 있었는데 이는 최참판의 조부가 행한 수탈의 과정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도면의 한 귀퉁이에는
진실은 땅 밑에 흐르는 물과 같아서 결코 마르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연화는 그 글귀를 읽는 순간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 도면이 가리키는 장소가 바로 자신이 지난번에 발견했던 아궁이 미치아 공간임을 직감하고 다시 한번 등불을 챙겨 어둡고 습한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차가웠지만 연화의 심장은 진실을 밝히겠다는 일념으로 뜨겁게 고동치고 있었으며 그녀의 작은 등불은 어둠을 뚫고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지하 공간의 벽면을 꼼꼼히 살피던 연화는 도면에 표시된 지점에 돌출된 돌 하나를 발견했고 그것을 힘껏 누르자 둔탁한 소리와 함께 벽의 일부분이 회전하며 비밀스러운 수납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안에는 최참판의 조부가 선비에게 강제로 서명하게 했던 위조된 토지 매매 계약서의 원본과 그것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선비의 진술서가 완벽한 상태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손을 떨며 그 서류들을 꺼내 들었고 이것이야말로 최참판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마을의 정의를 바로 세울 결정적인 증거임을 확신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과제는 이 명백한 증거를 마을 사람들과 관아의 관리들 앞에서 어떻게 공개하여 최참판의 변명을 원천 봉쇄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한편 마을을 도망치듯 떠났던 최참판은 인근 고을의 탐관오리와 결탁하여 군사들을 빌려 폐가를 강제로 몰수하고 연화를 대역죄인으로 몰아처단할 마지막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는 연화가 가진 서류들이 세상 밖으로 나온다면 자신의 가문이 쌓아온 부와 명예가 단번에 무너질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녀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최참판은 뇌물을 바쳐 관리의 마음을 샀고 연화가 폐가에서 요술을 부려 마을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거짓 고변을 하여 토벌령을 이끌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마을에는 곧 관청의 포졸들이 들이닥칠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평화를 되찾아가던 월영리는 다시 한번 거대한 긴장과 공포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김 노인은 이 불길한 소식을 접하고 지팡이를 짚으며 급히 연화의 집을 찾아왔고 연화는 노인에게 자신이 지하에서 발견한 결정적인 증거물들을 보여주며 현재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김 노인은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안경 너머의 눈을 번뜩이며 최참판이 관청을 끌어들인 것은 오히려 그에게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나지막하게 읊조렸습니다. 노인은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진실을 알리고 관리가 도착했을 때 모두가 한 목소리로 연화의 편에 서서 증언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연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연화는 노인의 지혜에 의지하며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야말로 최참판의 무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고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연화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장만하여 마을 사람들을 한 명씩 집으로 초대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주춤하던 이들도 연화의 진심 어린 초대와 김노인의 권유에 못 이겨 하나둘씩 대문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연화는 그들에게 따뜻한 차와 떡을 대접하며 자신이 이곳에 정착한 뒤 겪었던 일들과 폐가가 품고 있었던 슬픈 사연, 그리고 최참판 가문의 오랜 기만을 차분한 목소리로 들려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맑았으며 그 진정성 있는 이야기의 안악들은 눈물을 훔쳤고 장정들은 최참판의 비겁함에 분노하며 불끈 주먹을 쥐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귀신이라는 실체 없는 공포에 사로잡혀 선한 이웃인 연화를 핍박했던 것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이제는 그녀와 함께 집을 지키겠노라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연화의 편으로 돌아서자 폐가 주위에는 이전의 음산한 기운 대신 끈끈한 유대감과 정의로운 활기가 넘치기 시작했고 청년들은 자발적으로 집 주위를 순찰하며
참판의 기습에 대비했습니다. 연화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집의 정원을 가꾸고 훼손된 문들을 수리하며 관청 관리들이 도착했을 때 이 집이 결코 부정한 귀신의 집이 아니라 단아하고 정갈한 선비의 기계가 서린 곳임을 보여주기 위해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지하에서 찾은 서류들의 사본을 여러 장 만들어 마을 곳곳에 믿을 만한 이들에게 나누어 맡김으로써 원본이 탈취당하더라도 진실이 사라지지 않도록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이제 월영리 사람들에게 연화는 더 이상 외지에서 온 가련한 과부가 아니라 마을의 오랜 아픔을 치유하고 진실을 밝혀줄 용기 있는 지도자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관아에서 보낸 포졸들과 최참판이 거느린 무리가 마을 어귀에 나타났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마을 전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생업을 멈추고 연화의 집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최참판은 화려한 관복을 입은 관리 옆에서 거만하게 거드름을 피우며 마을 사람들을 향해 부정한 여인을 내놓으라고 소리쳤으나 그를 맞이한 것은 싸늘한 침묵과 단단한 인간의 장벽이었습니다. 관리는 마을 사람들의 예상치 못한 조직적인 저항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최참판은 당장 무력을 동원해 사람들을 흩어버리라고 관리의 옆구리를 찌르며 독촉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대문을 활짝 열고 하얀 소복 차림으로 당당하게 걸어나와 관리 앞에 무릎을 꿇으며 자신에게 이 집의 진실을 고할 기회를 달라고 간곡히 청했습니다. 관리는 연화의 단아하고 기품 있는 모습과 마을 사람들의 완강한 태도에 마음이 움직여 일단 그녀의 말을 들어보기로 결정했고 최참판은 안절부절 못하며 연화가 요술을 부리려 한다고 회방을 놓았습니다. 연화는 품속에서 지하 비밀 공간에서 찾아낸 위조 계약서 원본과 선비의 유언장을 꺼내 관리에게 바쳤고 이를 본 최참판의 안색은 흑빛으로 변하며 입술을 파들파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조부 때부터 이어져 온 최씨 가문의 토지 찬탈 과정과 그것을 덮기 위해 조작된 귀신 소동의 내막을 조목조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슬픈 시처럼 관리의 마음을 파고들었고 주위에 모인 마을 사람들은 연화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들이 목격한 증거들을 하나둘씩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최참판은 그 서류들이 모두 가짜라며 연화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으나 곁을 지키던 장정들에 의해 저지당했고 오히려 그의 과격한 행동은 관리에게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관리는 서류에 찍힌 관인의 진위 여부를 그 자리에서 확인하도록 지시했고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마을 광장에는 무거운 정적과 함께 보이지 않는 정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이 집의 전 주인이었던 선비와 전쟁터에서 잃은 남편에게 기도를 올리며 진실이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드디어 관청의 서류의 인장이 진본이며 최참판이 제출했던 서류들이 조작된 것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자 마을 사람들은 함성을 지르며 환호했고 최참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관리는 최참판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관청을 기망한 죄가 무겁다며 그를 즉각 체포하도록 명령했고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최참판의 뒷모습은 탐욕의 끝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의 용기 덕분에 마을의 고질적인 악을 뿌리 뽑을 수 있었다며 그녀를 애워싸고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건넸으며 연화는 비로소 참아왔던 긴장이 풀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관리는 연화에게 이 집의 정당한 소유권을 인정함과 동시에 선비 가문의 명예를 복구해주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떠났으며 폐가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존귀한 장소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연화는 마을 사람들을 집안 마당으로 정중히 초대하여 소박한 잔치를 열기로 했고
그렇게 월영리의 해는 따뜻한 진실의 빛을 머금은 채 서서히 저물어 갔습니다. 잔치가 열린 그날 밤폐가에는 더 이상 음산한 울음소리나 기괴한 긁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대신 사람들의 정겨운 웃음소리와 맛있는 음식 냄새가 담장 너머로 흘러나와온 마을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연화는 마을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평생 이 집을 가꾸며 마을을 위해 헌신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김노인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연화에게 이제야 비로소 이 집이 주인을 제대로 만났다며 그녀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고 사람들은 달빛 아래서 춤을 추며 마을의 새로운 시작을 자축했습니다. 연화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 속에서 자신이 찾던 진정한 안식처가 단순히 벽과 지붕이 있는 집이 아니라 사람들과 나누는 따뜻한 정과 신뢰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뒤 홀로 남은 연화는 정돈된 마당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그날 밤의 달은 유난히 크고 밝아온 세상을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남은 온기를 느끼며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던 중 벽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아주 작고 부드러운 속삭임을 들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원한 섞인 곡소리가 아니라 고맙다는 따뜻한 인사가 바람에 실려온 듯한 신비로운 느낌이었고 연화는 그 소리에 대답하듯 작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이 집은 그녀에게 더 이상 두려움의 공간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해주고 응원해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음을 확신하며 연화는 아주 깊고 평온한 잠 속으로 빠져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는 일찍 일어나 마당에 쌓인 낙엽을 쓸고 우물가에서 물을 씻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시작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볼 때마다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네며 살뜰히 챙겨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귀신집이라며 도망치는 대신 연화의 집마당에 놀러와 숨바꼭질을 하거나 연화가 내어주는 간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집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생기가 넘쳐났습니다. 연화는 집안의 지하 공간을 선비의 정신을 기리는 작은 서재로 꾸미고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며 자신의 재능을 마을을 위해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러한 연화의 노력은 마을의 학구열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월영리는 점차 인근 고을에서도 칭송받는 예절 바르고 지혜로운 마을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은 흘러 어느덧 깊은 겨울로 접어들었고 산과 들은 하얀 눈으로 덮여 장관을 이루었지만 연화의 집만큼은 아궁이에서 나오는 연기가 끊이지 않아 마을 사람들에게 온기를 전해주는 등불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연화는 눈 덮인 산에 올라 닭감을 구하고 마을 사람들과 김장을 나누어 하며 과부라는 신분의 벽을 넘어 마을 공동체의 핵심적인 인물로 당당히 자리매김했습니다. 최참판이 떠난 자리에는 공정한 분배와 상호 존중의 문화가 싹트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연화를 찾아와 조언을 구하며 그녀의 지혜를 빌려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연화의 삶은 고통과 시련의 터널을 지나 비로소 찬란한 햇살이 비치는 들판으로 나아온 듯 평화로웠으며 그녀의 얼굴에는 늘 온화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연화는 방 안에서 바느질을 하던 중 문득 벽장에 숨겨두었던 선비의 옥비녀를 꺼내보았는데 그것은 마치 연화의 결백함과 용기를 상징하듯 더욱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비녀를 보며 자신이 겪은 시련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억울한 이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할 수 있었던 자신의 삶의 깊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연화는 이 비녀를 마을의 갑으로 삼아 대대로 진실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증표로 남기기로 마음먹었으며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이 집이 정의의 보루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창밖에는 눈송이들이 소리 없이 내려앉아 세상을 하얗게 정화하고 있었고 연화의 마음 또한 그 눈처럼 깨끗하고 평온한 상태로 밤의 안식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바람이 살랑이며 대지에 새싹이 돋아날 무렵 연화의 집 마당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나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고 집은 마치 꽃 대궐 같은 풍경을 자아냈습니다. 연화는 마당의 꽃들을 가꾸며 생명의 신비로움을 예찬했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꽃차를 나누어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소소한 행복을 만끽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이제 귀신 나오는 폐가가 아니라 월영리의 보석이라 불리며 마을의 자랑거리가 되었고 연화는 그곳에서 진정한 자아를 찾고 독립적인 여성으로서의 삶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도 그녀는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마을의 정의를 살피며 혹시라도 제2의 최참판이 나타나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지 않는 지혜로운 파수꾼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연화는 선비의 지하 서재를 더욱 확장하여 마을의 역사와 지혜가 담긴 도서관으로 발전시켰고 이는 마을의 전통을 잇고 후손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교육의 장으로 크게 활용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 여인들을 돕는 상담소 역할도 자처하며 마을 여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섰고 이는 월영리가 다른 마을과 차별화되는 성숙한 문화를 갖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연화의 이름은 인근 마을까지 널리 알려져 많은 이들이 그녀의 삶을 배우기 위해 월영리를 찾아왔고 그녀는 오는 이마다 따뜻하게 맞이하며 진실의 힘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이제 개인의 소유를 넘어 마을 전체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으며 연화는 그 중심에서 가장 빛나는 별처럼 존재했습니다. 어느 날 연화는 마을 끝자락 산등성이에 올라 자신이 살고 있는 월영리를 내려다보며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을 지었는데 그곳에는 평화로운 연기와 사람들의 활기찬 움직임이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처음 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의 그 막막함과 두려움을 떠올리며 여기까지 인도해준 하늘의 뜻에 깊이 감사했고 자신을 믿어준 김노인과 마을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연화는 이제 죽음조차 두렵지 않을 만큼 충만한 삶을 살고 있음을 느꼈고 자신이 떠난 뒤에도 월영리의 평화가 영원하기를 기원하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녀가 지나가는 길목마다 봄꽃의 향기가 진동하여 마치 대지가 그녀의 걸음을 축복하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했습니다. 연화는 집에 돌아와 아궁이에 정성스럽게 불을 붙이고 저녁밥을 지으며 일상 속의 소박한 평화를 즐겼는데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노을빛에 물들어 황홀한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그녀는 식사를 마치고 마루에 앉아 달이 뜨기를 기다리며 오늘 하루 자신이 만났던 사람들과 나누었던 대화들을 하나씩 복기하며 미소 지었고 가슴 속에는 잔잔한 행복의 물결이 일렁였습니다. 연화는 이제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마을의 마음을 보듬는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었음을 느꼈고 그러한 자신의 변화가 너무나 신기하고도 감사했습니다.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연화의 방 안은 아궁이의 온기와 그녀의 따뜻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 그 어떤 추위도 침범할 수 없는 성역과도 같았습니다. 이처럼 연화와 월영리 사람들은 진실의 힘으로 어둠을 걷어내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으며 폐가는 그 모든 과정의 산증인이자 희망의 상징으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중반을 넘어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지만 연화의 마음만큼은 호수처럼 잔잔하고 평온했으며 그녀는 다가올 그 어떤 시련도 마을 사람들과 함께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촛불을 끄고 이불 속에 몸을 누이며 내일 아침 마당을 쓸 때 만날 아이들의 밝은 얼굴을 상상하며 평화로운 잠을 청했고 집안에 보이지 않는 수호령들도 그녀의 안식을 축복하며
고요히 어둠 속에 머물렀습니다. 최참판이 포졸들에게 끌려가 마을 어귀에서 사라지던 그날 아침, 월영리에는 오랫동안 짓눌러왔던 무거운 안개가 걷히듯 시원하고 맑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연화의 집 앞으로 하나둘 모여들었는데 어제까지의 의심 가득한 눈초리는 온데간데 없고 저마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교차하는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연화가 겪었을 그간의 고초를 생각하며 차마 먼저 입을 떼지 못하고 마당 근처를 서성거렸으며 연화는 그런 이웃들의 마음을 읽은 듯 정갈하게 빗질된 마당으로 나와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마을 광장에 울려 퍼지던 긴장감은 어느새 사라지고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으며 월영리는 비로소 참된 평화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연화는 마을 사람들을 집 안으로 정중히 초대하며 그동안 숨겨져 있었던 집의 비밀스러운 장치들을 하나하나 공개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은 마지막 두려움까지 씻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녀는 부엌 천장 틈새에 교묘하게 설치되어 바람이 불 때마다 기괴한 울음소리를 내던 대나무 피리들과 최참판의 하인들이 밤마다 벽을 두드려 소리를 냈던 구멍들을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무서워했던 귀신 소동이 사실은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조잡한 속임수였음을 깨닫고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으며 연화의 지혜로움에 다시 한번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저주받은 폐가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기 위해 투쟁했던 용기의 상징으로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새롭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손재주가 좋은 장정들은 연화의 요청에 따라 집안 구석구석에 설치된 가짜 벽들과 소름 끼치는 장치들을 모두 걷어내고 썩은 석가래를 튼튼한 새 나무로 교체하는 보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아낙네들은 집안의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시냇가에서 깨끗하게 빤 이불과 옷가지들을 마당 가득 널어 말렸는데 하얀 천들이 가을 햇살 아래서 펄럭이는 모습은 마치 승리의 깃발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연화는 이웃들이 건네는 따뜻한 참과 시원한 물을 대접하며 함께 땀을 흘렸고 이러한 공동의 노력은 그동안 갈라졌던 마을의 인심을 하나로 묶어주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집은 시간이 갈수록 생기를 되찾아갔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며 월영리는 이전보다 훨씬 활기찬 분위기로 변모해 갔습니다. 최참판의 악행이 낱낱이 밝혀지자 관아에서는 그가 불법으로 찬탈했던 토지들을 다시 마을 공동의 소유로 돌려주거나 원래의 주인들에게 반환하라는 엄격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의 용기 덕분에 자신들의 소중한 재산을 되찾을 수 있었다며 그녀를 마을의 은인으로 추대하려 했지만 연화는 모든 것이 김노인의 지혜와 마을 사람들의 단결 덕분이라며 공을 돌렸습니다. 김노인은 연화의 겸손한 태도를 높이 평가하며 이 집을 마을의 대소사를 논의하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서당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했고 연화는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집 안방과 지하 서재를 마을을 위해 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로써 폐가는 개인의 거처를 넘어 마을의 정신적 지주이자 화합의 장소로 완전히 거듭나게 되었으며 월영리는 정의가 살아있는 마을로 인근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집수리가 마무리되자 연화는 감사의 뜻을 담아 정성스럽게 떡을 찌고 나무를 묻혀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큰 잔치를 열었는데 이날은 월영리 역사상 가장 기쁘고 평화로운 날로 기록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집에서 가져온 귀한 음식들을 나누어 먹으며 그동안 서로에게 가졌던 오해와 서운함을 풀고 다시는 탐욕에 휘둘리지 않기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잔치 한복판에서 아이들은 술래잡기를 하며 마당을 누볐고
노인들은 흐뭇한 눈길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을의 밝은 미래를 축복했으며 연화는 그 중심에서 가장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달 밝은 밤이 되자 사람들은 풍악을 울리며 강강술래를 돌았고 연화의 집은 밤늦도록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월영리의 어둠을 밝게 비추며 온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최참판에게 매수되어 연화를 괴롭혔던 일부 청년들은 잔치마당 한편에서 무릎을 꿇고 연화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구했으며 연화는 그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며 과거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사람이 욕심에 눈이 멀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법이니 이제는 그 마음을 씻어내고 마을을 위해 힘써달라는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네어 그들의 마음까지도 감동하게 하였습니다. 사과를 마친 청년들은 눈물을 닦으며 앞으로 연화의 집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겠노라 맹세했고 마을의 갈등은 이로써 완전히 해소되어 더 큰 결속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연화의 포용력은 마을 사람들에게 진정한 지도자의 덕목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었으며 그녀의 평판은 이제 과부라는 신분의 한계를 넘어 마을의 진정한 어른으로 추앙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잔치가 끝난 뒤 마을 사람들은 힘을 모아 연화의 집 마당 한가운데 느티나무 묘목 한 그루를 심었는데 이는 마을의 화합과 연화의 용기를 영원히 기념하기 위한 상징적인 행사였습니다. 사람들은 나무를 심으며 저마다의 소망을 담은 흙을 한 줌씩 덮어주었고 연화는 이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 훗날 후손들에게 시원한 그늘과 쉼터를 제공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느티나무는 마을 사람들의 사랑과 정성을 먹고 자라날 것이며 이 집이 더 이상 귀신이 나오는 흉가가 아니라 생명이 피어나는 축복의 땅임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나무 곁에서 잠시 발길을 멈추고 잎사귀를 어루만지며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계절을 이 집과 함께 보낼 자신의 미래를 차분하게 설계해 보기도 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가 안정되자 연화는 지하 비밀 공간에 보관되어 있던 선비의 유품들과 서적들을 정리하여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작은 도서관을 꾸몄고 이는 마을 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녀는 글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고 선비의 고결한 기계와 진실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교육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연화 선생님의 따뜻한 가르침 아래 지혜롭게 성장해 나갔고 마을 부모들은 아이들이 올바른 길로 인도되는 것을 보며 연화에게 더 깊은 신뢰와 존경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폐가였던 공간이 이제는 책 읽는 소리와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지혜의 전당으로 변모한 것은 월영리가 맞이한 가장 아름다운 변화 중 하나였습니다. 최참판의 소식을 접한 인근 고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으나 월영리의 변화된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는 진실의 힘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이는 주변 지역의 부패한 세력들에게도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연화의 이야기는 보부상들의 입을 통해 전국 각지로 퍼져나갔고 억울한 일을 당한 많은 이들이 연화를 찾아와 조언을 구하거나 희망을 얻어가기도 했습니다. 연화는 찾아오는 이마다 정성을 다해 맞이하며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등불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며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작은 집은 이제 전설 속의 장소처럼 유명해졌지만 연화는 늘 변함없는 모습으로 마당을 쓸고 밭을 일구며 소박한 일상을 지켜나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연화는 마을 안악들과 함께 빨래터에 앉아 방망이질을 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는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안악들은 연화에게 자신들이 오해했던 지난 날들을 다시 한번 사과하며 이제는 친자매처럼 지내자고 손을 내밀었고 연화는 그 따뜻한 손길을 잡으며
비로소 진정한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이 마을의 일원으로 오롯이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에 가슴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충만한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빨래터의 물소리는 경쾌하게 흐르고 안악들의 웃음꽃은 활짝 피어났으며 월영리의 일상은 그렇게 더할 나위 없이 따스하고 정겨운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폐가 앞을 지날 때마다 더 이상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오히려 잠시 멈춰서서 연화가 가꾼 아름다운 화단을 감상하거나 담장 너머로 안부 인사를 건네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집 주위에는 꽃향기가 진동하고 산새들이 찾아와 노래를 불렀으며 한때 음산함의 상징이었던 낡은 대문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반가운 환영의 상징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연화는 대문을 항상 활짝 열어두어 누구나 쉬어갈 수 있도록 배려했고 그곳에는 늘 따뜻한 보리차 한 잔과 소박한 간식이 준비되어 있어 길손들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이처럼 연화의 집은 마을의 경계를 허물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낮추는 소통의 중심지가 되어 월영리를 더욱 살기 좋은 공동체로 만들었습니다. 겨울을 앞두고 마을 사람들은 연화의 집에서 대대적인 김장을 함께 하기로 했고 수백 포기의 배추를 씻고 양념을 버무리며 겨울을 날 준비를 하는 과정은 흡사 축제와 같았습니다. 장정들은 무거운 짐을 나르고 안악들은 비법 양념을 공유하며 정을 나누었으며 연화는 마루 한편에서 따뜻한 김치국밥을 끓여 일꾼들의 허기를 달래주었습니다. 고된 노동 속에서도 누구 하나 불평하는 이 없이 서로를 돕는 모습은 진정한 이웃 사촌의 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고 연화는 이 모든 풍경이 자신이 지켜낸 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김장독이 마당 한 구석에 가득 쌓이자 마을 사람들은 올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든든할 것이라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연화는 밤마다 방 안에서 바느질을 하며 지난 몇 달간 벌어진 영화 같은 일들을 하나씩 되짚어 보았고 자신이 겪은 시련이 결국 마을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늘의 섭리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전쟁터에서 잃은 남편의 위패를 모신 작은 사당을 집 한편에 정성스럽게 마련하고 이제는 걱정하지 말고 편히 쉬라는 마지막 인사를 마음속으로 건넸습니다. 남편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슬픔보다는 그가 남겨준 용기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당당히 살아갈 힘을 얻었으며 연화의 눈빛은 더욱 단단하고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촛불 아래서 선비의 유고를 정리하며 그 속에 담긴 지혜를 마을 사람들과 어떻게 더 잘 나눌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의 집 지하 공간을 깨끗이 청소하고 그곳을 마을의 비상식량 저장고나 귀중품 보관소로 활용하자는 지혜로운 의견을 내놓았고 연화는 이를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한때 음모의 장소였던 지하실은 이제 마을의 안전과 번영을 책임지는 든든한 금고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사람들은 그곳에 출입할 때마다 연화의 용기를 되새기며 서로에 대한 신뢰를 확인했습니다. 연화는 지하 공간의 입구를 아름다운 문양으로 장식하여 그곳이 더 이상 어둡고 무서운 곳이 아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했고 이는 마을 아이들에게 탐험의 대상이 되어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이처럼 공간의 용도를 바꾸고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는 과정을 통해 월영리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동력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 노인은 연화의 마루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며 이제 이 집은 월영리의 심장이 되었네라며 짧지만 가장 큰 찬사를 보냈고 연화는 노인의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노인은 연화에게 마을의 역사와 전통을 기록하는 책을 써보라고 권유했고 연화는 자신의 부족한 글솜씨지만 마을의 소중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붓을 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지혜로운 격언들을 수집하기 시작했고, 이는 훗날 월영리의 소중한 가보가 되어 후손들에게 전해질 귀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연화의 기록 작업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었으며, 자신들의 삶이 역사로 남는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더욱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려 노력했습니다. 마을에는 이제 최찬판 같은 탐욕스러운 권력자가 발붙일 틈이 없었으며, 모든 의사결정은 연화와 김노인,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문화가 정착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연화의 집 대청마루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았고, 서로의 사정을 잘 알기에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돌봄의 정서가 마을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자신이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느꼈던 그 황량한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느꼈으며, 진정한 집이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곳임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월영리는 이제 인근 마을의 본보기가 되어 평화로운 공동체의 이상향으로 칭송받았으며, 연화는 그 평화의 가장 든든한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눈이 내리기 직전의 차가운 초겨울 날씨 속에서도 연화의 집 마당에는 이웃들이 모여 앉아 화로에 밤을 구워 먹으며 정겨운 웃음꽃을 피웠는데, 그 따스한 온기는 동네 끝까지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돌아가며 노래를 부르고 옛 이야기를 들려주며 길고 긴 밤을 즐겁게 지냈으며, 연화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안식처에 와 있음을 느꼈습니다. 화로의 불꽃은 일렁이며 사람들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고, 그 속에는 어떠한 어둠이나 근심도 끼어들 틈이 보이지 않았으며, 오직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과 신뢰만이 가득했습니다. 연화는 이 평화로운 풍경을 영원히 가슴속에 간직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밤하늘의 별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연화는 집안을 정리하다 우연히 벽장 틈새에서 선비가 남긴 작은 시 한 구절을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비바람이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산의 진면목이 드러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글귀가 마치 자신의 삶을 대변하는 것 같아 가슴이 뭉클해졌으며, 자신이 겪은 모진 시련들이 결국 자신의 진면목을 찾고 마을을 정화하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었음을 수긍하게 되었습니다. 연화는 그 시구절을 예쁘게 써서 방벽에 붙여두고 매일 아침 그것을 읽으며 마음의 중심을 잡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고난의 서사에서 벗어나 평온과 지혜의 서사로 채워져 가고 있었으며, 그 변화는 그녀의 온화한 미소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마침내 첫눈이 소복이 내려앉아 온 세상을 하얗게 덮던 날, 연화는 마당으로 나와 차가운 눈송이를 손바닥에 받으며 대지의 정화와 안식을 만끽했습니다. 하얀 눈은 이 집의 아픈 과거를 덮어주고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부드럽게 대지를 감싸 안았으며, 연화는 그 적막한 풍경 속에서 깊은 평안을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저마다의 집 앞에서 눈을 치우며 연화의 집 쪽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고, 월영리는 이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단단하고 따뜻한 유대감으로 뭉친 요새와 같은 마을이 되었습니다. 연화는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불을 넉넉히 지피며 오늘 밤 찾아올지도 모를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찬물을 준비하며 겨울의 낭만을 즐길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처럼 연화와 월영리 사람들은 진실과 용기로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내고 서로를 보듬으며 더 밝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으며, 폐가는 이제 마을의 가장 밝은 등대이자 따뜻한 안식처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결실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지만, 연화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여유롭고 풍요로웠으며,
그녀는 다가올 새로운 봄을 기다리며 현재의 평화를 소중히 가꾸어 나갔습니다. 그녀는 촛불을 끄고 이불 속에 몸을 눕히며 내일 아침 아이들이 마당에서 눈싸움을 하며 뛰어놀 모습을 상상하며 행복한 잠을 청했고 집안의 모든 공기는 그녀의 깊은 안식을 축복하듯 고요하고 아늑하게 그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월영리의 겨울은 유난히도 깊고 푸르렀지만 연화의 집 아궁이에서 피어오르는 뽀얀 연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위안을 전해주었습니다. 한때 귀신이 나온다며 모두가 기피하던 그 낡은 폐가는 이제 마을의 가장 밝은 등불이 되어 길 잃은 나그네와 지친 이웃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아늑한 사랑방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연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마당을 쓸고 눈을 치우며 자신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온기가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집을 돌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더 이상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담장 너머로 피어오르는 따스한 연기를 보며 마음의 평안을 얻고 미소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연화를 과부라고 부르며 멀리하는 대신 우리 마을의 어진 안주인이라 칭송하며 저마다의 집에서 만든 귀한 음식들을 나누어 주기 위해 그녀의 집 문턱을 바쁘게 넘나들었습니다. 연화 또한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홀로 사는 노인들의 안부를 살피거나 몸이 아픈 이웃을 위해 정성껏 약초를 다려 나누어 주는 등 마을의 크고 작은 일에 헌신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굳게 닫혀있던 사람들의 마음은 연화의 진심 어린 행동을 통해 눈 녹듯 사라졌고 월영리는 예전에 풍요로웠던 인심을 되찾아 더욱 정겹고 활기찬 공동체로 변모해 나갔습니다. 그녀의 집은 이제 마을의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을 이끄는 상징적인 장소가 되어 매일같이 이웃들의 정겨운 대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에 서려 있던 음산한 기운은 사라진 지 오래였고 대신 그 자리에는 은은한 묵향과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가득 채워져 집 자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지혜의 보고가 되었습니다. 연화는 선비의 유고를 정리하여 마을의 역사와 예절을 가르치는 작은 서당을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아이들은 연화 선생님의 차분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올바른 인간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하나씩 배워나갔습니다. 폐가였던 시절의 아픈 기억들은 이제 전설처럼 아주 먼 옛 이야기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 집을 보며 진실의 힘과 용기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며 자신들의 삶을 더욱 경건하게 가꾸었습니다. 이처럼 공간의 변화는 마을 사람들의 정신적인 성장으로 이어졌고 월영리는 인근 고을에서도 칭송받는 선비의 마을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달 밝은 밤이면 연화는 캔마루에 앉아 고요히 흐르는 밤하늘의 은하수를 바라보며 자신이 겪어온 모진 시련들이 결국 이토록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었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더 이상 남편을 잃은 슬픔이나 홀로 남겨진 외로움이 자리 잡을 틈이 없었으며 오직 이웃과 나누는 정과 마을의 평화를 지키려는 숭고한 의지만이 충만하게 차올랐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연화의 방안을 채우고 있는 아궁이의 온기는 그녀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고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보금자리에 도착했음을 확신하며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별들을 보며 이 평화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밤의 정적을 즐겼습니다. 마을의 최고 어른인 김노인은 수시로 지팡이를 짚고 연화의 집을 찾아와 함께 차를 마시며 마을의 전통을 지켜나가는 법과 사람의 마음을 얻는 지혜에 대해 깊이 있는 담소를 나누곤 했습니다. 노인은 연화가 마을의 정신적 기둥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고
자네의 용기가 이 마을의 묵은 죄를 씻어냈다는 말로 그녀의 헌신을 다시 한번 높게 평가해 주었습니다. 연하는 노인의 가르침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자신이 가진 지식이 마을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기록하며 월영리의 지혜로운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나갔습니다. 노인과 연하의 대화는 깊어가는 밤처럼 그윽한 향기를 풍겼고 이는 마을의 질서를 바로잡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연하는 특히 마을의 어려운 형편에 처한 여인들을 위한 상담소를 자처하며 그들이 겪는 말 못할 고민을 들어주고 자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녀는 바느질 기술과 약초 지식을 전수하여 여인들이 스스로 생계를 꾸려갈 수 있도록 도왔고 이는 월영리가 다른 마을에 비해 여인들의 권익이 높고 화목한 분위기를 갖게 된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한때 소외받던 과부였던 연화가 이제는 다른 이들의 고통을 보듬는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된 것은 이 마을이 겪은 가장 아름답고도 경이로운 변화 중 하나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칭송되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조언 한마디는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었으며 연화당의 문턱은 언제나 희망을 찾는 이들에게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